김정은 뒷목 특집. 뒷목 작가. 이만감이 그 어떤 탈북자들이 나왔을 때보다 이 김정은이 가장 열이 받고 속상해할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의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 4인방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딱 예민한 부분이 딱 보이시죠? 예. 자, 김일성, 김정일 바로 지근거리에서 어머, 진짜 가장 가까이 계시네요. 바로 옆에 정말 가까이서 이제 뭐 대화를 하신 분이에요.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공고 현지를 떠난 것이 3월 초입니다. 이제 1년 내지 3년 안에 무슨 핵무기가 나올 것 같다. 이거 외교관들 거의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발언들 다 실현됐네. 진짜.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한 분도 있었을 텐데 북한 대사관이 베트남에서 초고가 차량들을 면세 혜택으로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금이라 하게 되면 제가 한 3,800원 북한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한 달에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장만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교관의 특종과 특혜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불법 장사를 하는 거예요. 벤틀리. 저게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돈벌이 수단입니까? 장성택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2012년도. 그게 북한 내부 엘리트 중에 큰 타격을 주고 거기 엮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지. 어떻게 처벌이 당하고 하는 거 우린 직감하고 있잖아요. 아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들이었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상에. 아휴. 지금 초상화 분실했다고. 북한의 핵 배기 그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한다? 장난삼아 내과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 한 대는 그게 생사 운용 문제, 생사 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핵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만갑 700회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쿠바, 쿠웨이트, 베트남, 콩고까지 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한 북한의 외교관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 분위기가 북한의 외무성 중요회의장으로 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골을 트신 분이 있습니다. 고영한 선생님. 제가 91년도에 진짜 물꼬를 터서 그때 당시 저를 신문하던 안기부 직원들이 외교 요건을 가지고 정식으로 온 외교관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참 어제 같은데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고 저는 그 유현우 대사 왔다고 막 보도될 때 저 친구 장인이 김정일 최측근인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금고직이라고들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돈을 맡기는 건 가장 충실스러운 사람한테 그럼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을 외화 자금을 맡기는 건데 그 사이가 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러면 2.19 참사 소리까지 나오니까 쿠바는 그냥 비행장만 맡기면 그냥 끝인 섬나라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쿠바에서 갈 수 있는 서방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참 대단하다 저 친구. 2.19 참사처럼 목숨 걸고 정말 몇 시간 안에 그렇게 탈북한 사람은 정말 그렇죠. 영화 스토리 한번 만드세요. 이렇게 수많은 외교관들이 줄줄이 오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그렇죠. 하여간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은 독특한 나라는 건 틀림없다. 그렇죠. 저는 이제 1999년에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외무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영환 원장님께서는 1991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도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도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도주자.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해외에 이제 좀 다니고 하면서 이제 한국 매체도 좀 들어가 보고 하면서 이제 고영환 원장님이랑 태영호 초장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소치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고 원장님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까지 하셨다라는 거 보고 와, 대한민국 하면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태영호 조장님 그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재산 공개가 되잖아요. 그때 뭐 제가 기억건데 한 14억인가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와 이거 대한민국 와서 도저히 뭐 몇 년밖에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나도 가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교관들 월급 보니까 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아이고. 무슨 뭐 250만 원 이러고 있는데. 200만 원 너무 많이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70만 원 정도 탔거든요. 500달러였으니까 월급이. 사실 탈북이지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2008년도인가 그때 제가 외무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인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2.19 참사님을 알고 지냈거든요. 그 상사였죠, 계속. 우리들 많이 멘토해줬어요. 어떻게 하라 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을 많이 챙겨줬고요. 그리고 또 탈북한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그 자주 이야기를 해요. 우리 때 들어와서 그때 외교관들이 별도로 농촌 지원이라는 걸 별도로 외교관들만 나가는 곳이 있어요. 따로 시골에. 그래서 뭐해서 그때 고영한 선생님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서 진짜 악랄하게 준동하는 자. 북한식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활동 업무자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여기 외교관이 대한민국에 가게 되면 고영한 선생님이 있겠구나. 제가 면접 처음 봐서도 고영한 선생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때 처음 말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있는데 처음으로 전화 온 분이 바로 고영한 원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생했다는 거 뭐 잘 왔다. 하루 빨리 만나자.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전화가 왔다. 그때 정말 설렜죠. 야, 이거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만나게 되면 또 밥을 싸주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밥 잘 사주는 형님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잘 대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왔다 그랬고 제가 좀 수소문을 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또 우리 같은 국에 그러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부배 같은 느낌. 마음이 많이 설레죠. 그리고 뭐 궁금한 것도 엄청 많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소식도 알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밥이면 해결되는구나.
김정은은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외쳤던 거 이제 싫다. 나는 이거 따로 살겠다 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화를 많이 내시겠죠. 만약 살아있죠.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외교부에 여러 번 강조하고 김정일도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너네 외교부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저희들은 외교관 생활을 할 때 항상 다니면서 우리는 조국 통일이 전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외교부의 중요한 임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김부자의 위대성 선전이 지금도 아마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쯤이 이제 조국 통일이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뭐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김일성의 위대성이라는 건 우리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김일성의 위대성을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주체사상을 공부시킨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통일은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바쳐왔는데 우리가 삽질했네 이제까지. 50년, 40년, 30년 동안 삽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유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손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안쓰럽거나 좀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북한이 늘 말하는 이 조국 통일과 이 민족 해방은 북한의 무력으로 주한미군이 빠진 한반도를 침공해서 통일하겠다라는 거지. 적과 통일에 어찌 보면 김정은이 현타가 온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우리 무력 갖고 돼갔어? 라는 현실 인식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그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윗대만 하더라도 분단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계속 하나였는데 저만 해도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 우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냐면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체제 우위를 가지고 밑으로 가고 남한 사람들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하게 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뭐 임수경 사건이니 뭐 이런 게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게 체제 우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통일 공세를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에 대한 건 차라리 남한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두 국가론 딱 잘라버린 거죠.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연대별로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60년대부터는 주민 생활, 경제 이게 상당히 안착이 돼 있었습니다. 안착이 돼 있고 그때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북한이 이제 살기가 더 좋다고 탈북자가 아니고 월북자가 많을 때입니다. 자국계 나면 누가 우거 입북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예요. 그러던 이제 북한이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체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일 때에 와서부터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지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뒤에서 내적으로는 절대 제국적들에 대해서 요만한 환상도 가지지 마라. 이건 우리가 평화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군대는 싸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심지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정은이랑 같이 백두산에 가서 손을 높이 들 때도 내부적으로는 강연에서는 저런 자들을 고짓 웃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강연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미 전에 준비했던 거 지금 객관적인 조건이 됐다. 이제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가야만 이 기회에 뿌리 뽑지 못한다. 주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거는 결국 한국이 아니라 나다. 선대의 유운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써먹을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 10월에 김일성이 노동당 6차 당대회 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걸 내놓거든요. 이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이런 방구도 뽕끝도 안 해요, 지금.
자기네가 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정책이라는 그 자체는 세월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뇌시킬 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세뇌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둥려없고 동족인 북한을 치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지금 현재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고립 압살하는데 지금 제일 앞장에 서서 지금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국수 통일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책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한국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고 살 수 있겠냐. 우리를 반대하는 진짜 그야말로 족이다. 그래서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아마 계속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위에서 지우라고 한다고 이게 지워질까? 이미 BTS, 드라마, 물자, 뭐 립스틱, 화장품, 생필품이 다 남아서 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자식 때 지금 현재 MZ세대를 비롯해서 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게 쭉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상적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남한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남한을 좋아하죠.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청년교양법 이런 3대 주민 통제 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단속하고 막 그러니까 정부가 유입되는 걸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사 속에서 문화를 억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맞아. 1950년대에 나왔던 로큰롤 음악 같은 경우는 춤곡이에요.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놀려고 불렀던 음악인데 당시에 미국 기성세대가 보기엔 이건 음란한 음악이란 말이에요. 막 다리를 떨고 애들이 고성을 질러대니까 못 듣게 했거든요. 몰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몰래 하는 순간 이 몰래 하는 짓이 뭐가 되냐면 반항이 되고 반항을 여럿이서 하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를 억제하는 그 형태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맛을 다 봐버렸는데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음지에서 더 들으려 할수록 저항적 사고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자,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700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만갑을 하다가 또는 보시다가 보면 김정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속마음까지 한번 털어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정치 기조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김정은이요.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라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자, 저 기념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저것도 돈 들잖아. 저것도 왜 없앴는지 참 이유를 찾기 어렵죠. 역. 통일역은 역. 이 정도면은 뭐 초딩 수준의 유치함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국가 성찰리. 삼천리를 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갑자기 이러는 가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랑 결별한 마음속 준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정일 이후부터 이제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국에 대한 환상 이게 너무 이제 사회에 만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환상을 뿌리 빼지 않고서는 자기가 독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고 4대 세습까지 가기도 어렵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세운 게 뭐밖에 없습니까? 혈통밖에 없거든요. 이 혈통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 앞에 내가 수령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각인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지우겠다는 마음속 가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주선을 해서서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한국이 소위 쉽게 말하자면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역시 남성 것들도 거기서 거기구나. 한계를 봤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큰 변수를 이제 출현하는 게 바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얻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정치적 혜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이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제재만 무력화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됐다. 한국이랑 완전히 이제 그 결별을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손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놓고 한국은 우리 적이야. 이게 바로 김정은 두국가론의 배경이고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2019년 아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서 선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뭐 어떻게 해서 남한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 그때 그 선대가 저는 야 설마 아버지를 욕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버지를 욕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오면서 김여정이 담화나 김정은이 담화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쪽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다 만나보니까 역시 거기서 거기고 다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흡수 통일론자들이 어떤 색깔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여정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남의 일에 참관하지 말고 딴 나라처럼 살자. 이거 김여정이 성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은가 하면 북한 표현대로 하면 잡스러운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류 열풍.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뭐 블랙핑크가 들어가고 뭐 BTS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 반동사상 배격법이나 평양 문어 배격법 그래서 뭐 여보세요라는 말 쓰지 말고 여보십시오라는 말 써야 되고 말까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단히 결심을 했고 이거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체제가 위협할 수 있다.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어떤 체제를 야유하는 그런 내적인 얘기들을 돌았던 적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쓰지 못하게 될 괴뢰 말투 이렇게 해서 한 80개 이상 이제 괴뢰 말투가 있어요. 매해 갱신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을 썼다가 혼이 났냐면 결집된다. 결집된다. 모여서 하나가 된다. 집결이랑 결집이 다른 게 집결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 결집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뭉쳐진다. 이건데 이 결집이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전보를 썼는데 이제 괴뢰 말투 썼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뭐가 괴뢰 말투냐 하니까 그 결집이라는 게 괴뢰 말투라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러면 단합됐다고 소리하냐? 이거 반동분자들 지금 내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반동분자들을 결집됐다고 쓰자면 반동분자들을 통일됐다고 그러냐? 단합됐다고 그러냐? 이상하잖아. 그건. 근데 그 다음 해 갱신된 리스트에 결집이란 말이 또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만났습니다. 다니엘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어우, 저기 있네요. 최고 기분 자리.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기서 계셨어. 그런 행사장에서 잘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항소로 얼굴이 빨갛고 그리고 이렇게 숨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 분류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구었던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남부장도 그거 있었는데 성남부장 비아 전화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김정은이라는 거야. 난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아예 그 정도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야, 이건 측근 아니면 모르는 얘기네요. 한류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코리아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인식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코리아 부에노, 코리아 말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좋은 한국이냐, 나쁜 한국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노스는 나쁜 한국이고 사우스는 좋은 한국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리 참사님은 외교관이 되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조건에서 성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리 참사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이 조선중앙통신 기자는 우리나라 기자들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북한 사회 내에서도 이제 계급도 더 높고 그리고 여건도 더 좋고 당성도 더 투철한 굉장한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죠. 그랬다가 아버님이 이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로 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리 참사님이 어릴 때 쿠바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알제리에서도 유학하셨고. 네. 자, 그런데 또 이 참사님의 아버님이 김정일과 인연이 깊으시죠?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국 북경대학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1967년도에 이제 말리 대통령 당시 모드케타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제 김일성 접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다닐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김정일이 자기도 한번 대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김정일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프랑스어 통역이 많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경대학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김정일 통역으로 데려와라 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왔죠. 프랑스어를 하셨던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는 프랑스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김정일 통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고영한 원장님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김일성 통역을 하니까 후에 홍삼이 나왔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홍삼 선물을 받았다고. 네, 그때는 아마 홍삼을 선물로 많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처음에는 외교부에 들어왔었습니다. 외교부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 중앙방송위원회 대방송을 이제 한창 시작할 때다 보니까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뽑으면서 방송인에 갔죠. 중요한 자리였네요. 그랬다가 이제 해외 좀 나가서 돈 좀 벌자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알제리 가서 이제 조게시에서 프랑스어를 배웠고.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12살 때입니다. 유학을 하는 12살에.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심했던 이제 북한 사회에 사시다가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면 충격이 큽니다만 젊은 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충격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해외 나갈 때 84년 그때는 이제 해외 인터넷 그런 게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이 없고 또 그때 당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삶이 괜찮았어요. 해외 이제 막 그 나가고 싶은 갈망이 좀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갔고 어릴 때 세뇌가 잘 안 됐을 때 이제 소구 문화를 많이 받았고 알제리는 이제 아랍권 지역이지만은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 오래돼 있다 보니까 프랑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특히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서 처음엔 아랍어 그냥 배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버지가 프랑스어 자기가 본인이 전문가니까 프랑스어를 배워라 해가지고 프랑스 조계지에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한 250불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학비만 월 학비가 150불이었거든요. 그걸 다 버리면서 이제 프랑스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근데 프랑스 학교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프랑스라는 게 원래 유럽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북한이 이제 유럽의 나라들과 이제 그 수교를 다 하면서도 유일하게 아직까지 수교를 못한 게 프랑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가 많이 그 보수이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프랑스 조계지 학교 들어가서 그 무리에 꽂혀 들어왔죠. 가뜩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보다 아시아 사람들을 좀 더 안 좋아합니다. 네, 그게 이제 플러스 노스코리아 하니까 굉장히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많이 이제 그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어떤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단적인 실례를 하나 들겠는데 이제 그 익스포지션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때 평양 산원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좀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평양 산원은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김정일 동지께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다 그대로 써서 지금 소개하는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 한참 듣더니 이제 정말 너는 소개할 게 없구나. 이런 산원은 소개할 게 없어. 산원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단다.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너희 수령은 정말 그 일이 없는가 보다. 산원 건설하는데 그렇게 막 그 시간을 바치고 막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서 소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걸 접했고 이게 진정한 삶이다라고 해서 소구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무리 뭐 외교관으로 나가긴 하지만 류대사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보다가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좀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저는 유 대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성향에 따르나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볼 때부터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걸 전제를 해서 보기 시작했으니까 막 엄청 이런 막 그런 충격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보고 싶고 대표한 대체로 가면 다 넥타이 메고 안인보살하지 않습니까? 충성심 높은 사람들만 가니까. 근데 이제 저녁 들어가면 호텔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제 내부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이 외부 사람들보다 모르거든요. 어디서 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여성 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장군님이 이 정도라고. 야 이게 정말 아니 그게 점차가다가 설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게 절대 권력인데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 이렇게 점차 변하는 거죠. 네.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오는데 제 월급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부국장을 했는데 부국장 월급이 원래 2,700에서 3,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1달러가 8,000원이고 제 러임은 3,000원이었어요. 0.5달러 하면 안 돼.
30센트라고요?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러네요. 그냥 어차피 1달러 주는 열심히 일하면 해외 나갈 수 있고 해외 나가면 또 외화를 벌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보충이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요? 쿠바에 나가서 제가 이제 참사 월급이 이제 500달러였습니다. 여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나라 이제 물가에 맞춰서 이제 노임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쿠바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월급이 500달러였는데 500달러 가지고 한 달 살기가 힘듭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500달러. 못 살다니까요. 유 대표님 잘 알겠지만 매 명절만 되면 또 매 계기별로 어떤 기금을 내라 무슨 충성회 무슨 뭐 어떤 지원 사업을 해라 이게 정말 매번 한 번씩 100달러 낼 때마다 그 와이프한테 눈치를 보고 온갖 거짓말을 다 가문인수를 다 해서 그 한 푼 한 푼 뽑아서 내면 실제 그 500달러 가지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거 다 그쪽으로 원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불법 장사에 손을 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불법 장사의 배경엔 누가 있냐? 김정은 정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요. 뒤에다 대고 쓰. 아니 외교관한테 세상에 그런 압박을 주고. 저도 이제 북한 평양에서 외무성에 있을 때는 아까 이 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으로 한 3천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나왔을 때에는 이제 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월급이 460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달러 비슷하게 50만 원. 예,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 살림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별 수 없이 이렇게 불법 장사를 해서라도 이제 그걸 생활에 조금 보태느라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업료, 아이 교육비 같은 건 나오거든요. 지원. 원래는 이제 파견되는 국가에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 무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원래 그 나라의 학교를 다니라는 게 원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국제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월급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거나 그러다 아무리 가난한 나니까 나라이고 또 국제학교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불법 장사를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또 평양시에서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넥타이는 꽃집이라는 말이 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넥타이를 메고 대외 활동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법 장사를 하지 않게 되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무역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 보고 넥타이면 꽃집이라고 이렇게 막 흉을 보거든요. 이제 코뿔소 씨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될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외교관들이 뭐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김정은 정권이 등살을 못 이겨서 이런 그 불법 장사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다 털면 우리가 두고 온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온 동료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제가 입을 많이 다물죠. 그런데 실제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정말 외교관이 탈을 쓰고 외교관이 넥타이를 메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정말 극악한 그런 정권 때문에이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두고 온 동료들은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도 이일규 참사의 활약상은 뭐 계속됐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정책종합국 과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 2019년까지는 아프리카 아랍 또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 겸 당세포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외무성 내에 굵직한 행사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18년 9월 9일 이제 북한 국경절쯤에서 이제 북한에서 오래간만에 국가 수반도 초대한 큰 행사를 했고 2개월 지나서 이제 쿠바 대통령 디아스-카넬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 계기에 제가 이제 행사 현장 지휘 그걸 맡았었죠.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쿠바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표시하셨습니다. 와 이게 와, 이게 만찬의 장관 지금 행사에서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제 제 위치는 이제 현장 지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근데 행사장에서 보좌하는 위치가 아니고 행사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네. 이 국빈들이 그 참석하는 행사에 이제 총괄을 맡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을 만나는 거와 같다. 김정은을 만나는 거. 그때 딱 제대로 이렇게 만날 때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비행장에 우리 행사 그 현장 주인이니까 비행장에 먼저 가잖아요. 제일 처음 본 건 김여정을 제일 처음 봤죠. 그 행사지 현장에서 지금 행사 준비 상황을 지금 검토하면서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이제 휴게실에 VIP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참 이것도 자랑이라고 내가 말을 해요. 그게 딱 굳어지더라고요, 몸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정중한 자세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났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몇 가지를 저에게 물어를 받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 도착 시간을 좀 체크해봤고 이제 비행기 기종 그때 디아스가 아니라 1916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916 비행기를 타고 왔고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죠. 이게 존댓말하면 그게 또 이상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로 어떤 말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몇 시와 이 정도죠. 그 미국 비행기야 아니면 러시아 비행기야 이런 정도. 그 지금 오는 번초 맞아? 아닙니다. 후초입니다. 왜 이혼했어? 무슨 왜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에 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완전히 완벽한 반말이죠. 실제로 내가 이제 김정은이 나한테 던지는 말에 대한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느낌을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행사 전후로 해서 손가락질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김정은이 할 발언 참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100% 다 써줍니다. 다 써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김정은이 다 암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 쿠바 인구가 몇이야라는 질문을 했던 이거 다 우리가 적어서 보고 한 건데 이걸 암송할 수 없잖아요. 1,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미국에 한 300만 명 현재 이주해 가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간단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대활동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그것들을 물어보죠. 이제 그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정을 딱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나 이 감정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큰 사람이 된 느낌. 굉장히 사람들을 그 접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지금 생각하면 다 허무한 거지만. 그럼요, 그 당시. 아니 그런 장면들이 막 노동신문에도 막 나가고 또 그 생중계가 되는 장면이면 또 그걸 만한 또 자체가 어떤 그 집안의 대단한 어떤 명예이고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손을 하셨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신을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더 대단한 일이신 거죠. 김정은 만났으면 처음. 그래도 탈북까지 하려면 이거 목숨 건 건데 결정적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일하다면 이제 디스크가 옵니다.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예, 목 디스크가 오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마비라는 게 그냥 이게 못 쓴다는 것보다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쪽에다. 저리고. 네, 저리고 이게 엄청 피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다가 제기를 했죠. 내가 자비로 내 돈으로 쿠바는 그때 그 미국이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아보겠다라고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면서 타산도 했죠. 이제 대체로 이제 이게 정보가 가서 나한테 며칠 있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행기표 예약하고 이제 또 난다. 요거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죠. 그때는 탈북이 아니고 실제 치료. 네, 그래서 정보를 보냈죠. 혹시 쿠바에서 멕시코가 멀어요?
비행기로 한 2시간? 가깝죠. 2시간? 얼마 안 걸려요. 멀지도 않죠. 왜냐면 한국, 일본 정도인데. 그 정도죠. 네.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바로 가라 말라 승인은 대표부 지도과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부결이 됐죠.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죠. 야박하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보낸 존버인데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대사가 찾더라고요. 하니까 이거 존버 좀 보라. 얼굴을 시커면서 보니까 119 참사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두는 건 좀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수록 현지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멕시코는 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전에 이런 거 좀 돌고 압박 있기 전에는 평양에서 압박 있기 전에는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이제 한 몇 주일 전에 대표부의 다른 사람이 승인을 받고 치료를 갔다 왔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네.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이건 누가 쓴 존버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존버다. 그 인간이 뭔가 압박을 넣었을까요?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후배 4년 반 동안 괴롭혀봐.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집에 가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바로 한두 주일 전에 대표부 다른 사람은 승인이 됐거든요. 나는 거부가 됐고 그리고 또 혼자나 토요일 날 보낸 정보가 일요일 날 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 그냥 본인 결심으로 이제 너 하고 거부한 거잖아요. 그때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정보를 받은 날부터 출발한 날까지 딱 한 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내가 떴죠. 내가 그때 됐어. 정말 나 가겠으니까 너희 한번 잘해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분노가 결국은 내가 탈북을 할 수 있게 방아쇠가 됐고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죠. 고마운 사람이네 어찌 보면.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모함과 그렇죠. 아프다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현실. 결단력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게 정말 이찬사님이 대단한 게 자 멕시코 사건 그러니까 불허가 되고 바로 일주일 만에 탈북을 결행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일주일 만에. 그런데 탈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관이라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늘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여권을 쓸 일 없었던 2.19 참사의 여권 기한이 때마침 만기가 돼서 요 탈북을 결심하기 전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해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갱신이 된 거예요. 그대로네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보위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나가는 사람들 99%는 거의 다 해외 나가면 다 여권을 반납을 합니다. 뭐 외교관 분들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그 새 여권이 나온다고 해도 그 새 여권을 또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어떻게 여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지. 그날 당이 그 여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바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DHL 사무소에 이제 내가 갈게. 라고 하고 이제 우정 늦게 갔죠. 왜냐하면 빨리 가면 여권을 찾아서 대사관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와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정 6시 지나서 갔어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네요. 네, 가가지고 여권을 내가 일단 받고 제가 이제 쿠바 여행사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좀 제발 퇴원하지 말아달라. 나 이제 오늘 중으로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좀 예약을 해달라. 여권 번호를 다 입력해서 보내서 9시에 컨펌이 됐어요. 비행기 표. 그 실제 뜬 날은 그 다음 날 새벽 5시 비행기였거든요. 왜냐면 새벽 5시 지나가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받쳐야 돼요. 전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방에 앉혀놓고 나 갈래. 비행기표 다 끊었어. 끊었으니까 제발 나 좀 같이 따라와 줘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야. 봐. 보여줬어 여권을. 그다음에 이제 전자 그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자, 다 끊었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안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빨리 좀 대답해 줘야 되겠는데 빨리 해야 가지 않습니까? 힘 싸서 가지. 한 말도 안 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에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 아빠는 정말 난 못 살겠어 거기서 북한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네가 아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안 되겠더라고. 막 시간은 가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나라도 짐 싸겠다. 이래서
짐 싸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싸야겠다. 그래야 따라와. 내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확실한다. 신기하게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서 짐 싸는데 같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이 됐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고 다행이다. 우리 애 보고 너도 빨리 가서 내 짐 챙기고 빨리 가자. 어느 정도로 긴장했냐면 우리 앞집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새벽에 내가 이제 대사관에다가 내 차도 다 세워놨어요. 차를 가지고 밤에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 대사관에 차 세워놓고 택시를 불렀죠. 새벽 2시에 택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앞집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막 짐도 이제 소리 안 나게 들고 나간다고 나가는 게 그중에 가방을 하나 떨고 놓고 왔죠. 그 가방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소액의 돈도 있었고 이제 집 열쇠도 있었고 외교관증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게. 한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현관문이 걸렸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그날. 현관문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어. 그 가방을 못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쿠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이제 어디 좀 잠깐 나갈 일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죠. 비행기 출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5시니까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죠. 네. 자, 우여곡절 끝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공항까지는 도착했어요. 네. 그 새벽에 네. 성공했어. 자, 이제 계획대로 차분한 척. 하지만 뭐 심장이 얼마 뛰겠어요? 이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네. 대한민국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공항에서 터지고 맙니다. 공항에서 제가 일단 쿠바 공항에 나갔는데 저는 항상 이제 뒤를 안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건 뽕이고요. 항상 눈은 뒤에만 가 있어요. 계속 뒤를 감시하면서 우리 애 보고 너 먼저 나가. 여권 수속하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라고 하는데 얘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안 되냐 하니까 이 여권이 새 여권이다 보니까 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지금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라는 가져와야죠. 그럼 내가 최소 이제 그 외교관증이라도 내밀면 되겠는데 외교관증을 지금 집에다 둬두고 왔단 말이에요. 가방 놓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죠. 순간적으로 탁 생각나는 게 그러지 말고 이름을 타이핑해서 여봐.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요건 자료가 나올 거고 사진 대줘. 이러면 똑같을 거야.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실제 그 요건 자료가 나왔고 대조해보니까 맞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죠. 와 이거 말이 그렇지 손에 땀이 가방이라도 가져왔으면 이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가슴 아팠던 게 내가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애랑 우리 와이프가 막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 폐수해서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탑승하기 전까지. 와, 그 2시간은 실제 시간이 너무 길어. 탑승을 해서 40분이면 비행기가 뜹니다. 탑승 그 보딩을 시작해가지고. 근데 보딩하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가 있는데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제가 시계를 한 120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120분이면 못 네. 그럼요. 이 정도 되면 한 10분 지났겠냐 보면 1분이 안 된 거예요. 어떡해. 나 초심장 너무 아파. 무사히 그 보딩을 했고 비행기가 떴죠.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부르지 말아야 될 만세를 부른 거죠. 그 더 큰 위기가 그 뒤에 있는 줄 몰랐죠. 아, 이거 위기가 또 있거든요. 더 큰 거기 위기가 누구 뒤에 있었나 봐. 북한 사람. 뭐야?
도착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 협조로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혼자 스스로 나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고 도와달라고 거기에서 이제 협조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짧은 한 30분 동안 이제 나의 정치 망명을 그 나라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쿠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그 공항에서? 공항에서. 그때 제가 외교 특권과 특권을 주장했거든요. 외교관 난 아직 외교관이야.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신문한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를 게이트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태워보내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0분 동안 치열하게 거기서 투쟁을 하던 와중에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아까 김정은 신을 본 것 같은 그거 아무것도 정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을 이제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겠다고 거의 한 10명이 이어싸우셨어요.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순간에 쫙 사라집니다. 그 대사님께서 오시고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맞아, 우리 헌법이 그렇잖아. 네, 국민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호한다.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스웨시 우네, 스웨시 울어. 했어요. 눈물 난다. 대한민국 국력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대사님이 별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정말 비엔나 협약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다 그냥 꼴을 사르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출이 됐죠. 와. 나 이게 눈물 나려. 맞아요. 돌아갔으면 큰일 났구나. 아니, 멋있다. 은희 씨가 했던 얘기였나? 여권 보고 울었다고. 안면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의 모든 조건을 하나 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앞구절에 써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권 발급받고 그거 보고 집에서 방에서 침대 위에서 엉엉 울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라고 여권이 나오니까 그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죠. 그렇죠. 멋있다. 굉장히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같은 외교관인데 내 말은 그 말 같지도 않았고 물론 상대는 대사님이지만 그분이 한마디 짧은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꼴을 사리는 거 보고 정말 대한민국 국력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외교관으로서의 이일규라는 인물이 아니라 아빠잖아. 그렇죠? 네, 맞아.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 네, 얼마나 벌벌 떨고 계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잖아, 한계. 근데 이게 해결될 때 그 아빠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맞습니다. 지금 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우리의 국민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라는 것. 그 대사님께서 바로 정콕을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셨네요. 우리 국민이다. 멋있다. 겁나 멋있어. 수석을 밟은 뒤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처음 내가 대한민국 간 행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줘서 일체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게 이제 북한 말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일반 그 여행객들인데 나 같은 건 관심도 안 하고 자기도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네, 그때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되셨다. 이거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내가 과연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내가 한 선택이 옳을까 하는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그때 그 모습이 불안을. 네, 굉장히 불안했죠 그때. 과연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겨내고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가 마음을 놓아도 된다. 그 안심하셨던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인천 항공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찹찹하고 불안함.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것이 북한 이탈 주민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정문에 내리는데 딱 그 정문 앞에 이제 종강판이 하나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그 불안함이 조금은 가셔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그때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